안녕하십니까, 이창현입니다. 전국 비상시국회의와 대전환 포럼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총선 특집 6부작 연속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편 억압적 노동정책과 실종된 복지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출연진 나오셨습니다. 우선 정홍준 과기대 교수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기대 정홍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준 생명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대 홍영준입니다. 네, 정홍준 교수님은 노사관계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매크로한 시선에서 우리의 노동 문제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공대 출신인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 대해서 더 애착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관련돼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동자를 모른다, 또는 뭐 노동조합을 수단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정책이란 정책이 사실상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사실상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 홍영준 교수님은 사회복지학을 연구하셨고 서울시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서울 복지시민연대, 서울시 복지재단의 대표까지 맡으셨는데요. 서울의 복지, 그때는 사실 되게 중요한 지자체에서의 기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굳이 키워드를 뽑자면 세 가지 정도로 선별복지로의 회귀, 네. 복지의 민영화, 복지의 산업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화 산업화 이런 얘기는 일반 기업에게 적용되는 개념인데 그걸 복지까지 확장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느끼고 계실 거고요. 네네. 지금 저희 연구자들에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산업화 해야 될 게 따로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될 돌봄, 복지의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뭐 이런 지적 같습니다. 자, 주제 토론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가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의 화두는 저성장입니다. 7, 80년대 여러분들은 다 고도 성장기를 겪으셨는데요. 거의 10% 가까운 성장을 보였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80년도에 9.5%의 최고 성장률을 보인 다음에 해마다 2.5%씩 한 10년 주기로 내려가고 있어서 현재는 1.4%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불평등 지수의 심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상당히 억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복지의 대상 국민들이 좀 늘어나고 위기에 처한 분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죠. 지금 제시하신 숫자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지 지출은 증가하는데 잠재 성장률이나 실질 GDP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GDP 40% 정도의 빚이 국가 채무도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 약자 복지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네. 결국에 선별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약자에게 조금 더 두텁게 준다라는 개념을 계속 쓰고 계시는데 오히려 희한하게 빈곤 자체가 보편화되고 있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자층에서 받을 수 있었던 공공 서비스마저 시장에게 넘김으로써 더 가져갈 게 없는 상황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또 우리 더 전문가께서 나오셨지만은 불안정 노동이나 노동 형태가 다양화되고 결국 이런 현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위험들을 고스란히 개인이 다 직접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고, 벌써 오래전 일 같지만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생길 때마다 불평등은 훨씬 더 심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심각한데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은 되고 있지 않다. 음.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결과적으로는 빈곤의 보편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빈곤 인구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노동자들이 빈곤의 어떤 한계선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들이 훨씬 더 어떤 핍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좀 노동자들의 복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큰데요. 실제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노동자의 삶을 개선했다. 뭐 이런 것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경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통계청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뭐 연도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긴 한데 이게 1961년부터 만들어진 통계 자료거든요. 경제 성장률이에요. 네. 우리 이창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3년도에 1.4%가 나왔었는데요. 이 1.4%는 1961년도에 통계 작성한 이래로 처음 있는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물론 여기 갑자기 낮아진 데가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요. 4번이 있었는데 1980년, 79년 석유 파동 뭐 네. 기억하실 거고 또 98년도 IMF 경제 위기 그렇죠. 기억하실 거고 2009년도 금융위기. 기억하실 거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961년 이래로 처음 있는 낮은 경제 성장률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무능함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선진국이 다 이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OECD만 보더라도 저희는 20위권 밖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위권도 아닌 거죠. 하위권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만큼의 경제 정책이 뭔가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사실은 잘 안 돌아가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저임금에 있는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는 네. 것처럼 이건 이제 순자산 불평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니계수라고 얘기하는 네. 불평등 지수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가파르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2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한 지가. 네. 노동 정책의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또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기억나는 게 국민들이 정책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그거를 듣고 싶어요. 근데 저조차도 사실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총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보여주는 단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나는 게 좀 있어요. 재산세 완화, 규제 완화 이런 게 결국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의 일종의 그 뭐 이렇게 베풀기 정책 이런 것들인데 산업계는 베풀면서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베풀지 않으니까 아까 빈곤의 보편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더군다나 진위계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기울기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노동 정책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저는 아마 여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정책 그리고 건폭무리에서 건축 노동자들 뭐 저기 토목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뭐 건폭무리 폭력 집단화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노동 현장에 진짜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통지 아닙니까?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선은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노동조합은 어떤 모습일까를 네. 본다 그러면 사실은 노동조합은 수백 년 전서부터도 있었지만 한 200년 전에 합법화된 조직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인데 그때는 사실은 아이들도 노동을 하고 노동에 대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였었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본주의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라는 게 어차피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노동 3권을 줘서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해 준다 그러면 좀 우리 자본주의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자 그러면 이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을 한편으로는 보완해 주는 그런 장치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윤석열 정부는 이 노동조합을 굉장히 수단화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화물연대의 어떤 파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건폭몰이를 한 것도 그렇고 진짜 이 뭐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파헤쳐서 한번 실체를 바로 잡아보겠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치적 위기를 그렇죠. 어찌 보면은 노동조합을 이용해서 좀 돌파해 보려고 한 거 아니냐. 사실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안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보수층, 노동조합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공격했더니 상당히 많이 이 정부에 대한 지지로 결집이 되더라라는 것이 학습이 되면서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노조의 뭐 회계 공시를 뭐 강제화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노동조합들이 여러 이제 정부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제외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노동조합에 대한 근본 철학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동조합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국정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가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때리고 나서 뭔가 상황을 주지하면서 특히 우리 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나 아니나 안 하나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게 사실은 안전임금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화물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전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것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없다라는 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홍 교수님, 노동 문제 얘기하면은 70년대 전태일 열사의 어떤 분신 이런 게 떠오릅니다. 벌써 70년이니까 54년? 그렇죠. 50주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열사의 분신이 최근에도 우리 양해동 열사의 분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노동조건 근로기준법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정부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복지가 개선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게 다 경제적 성장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 즉 복지 정책의 미비 이런 것들에서 기인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도 말씀하신 거 동의가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재분배가 잘 안 되고 있는 나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결국 복지 총량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GDP 대비 어느 정도 복지에 투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상황을 보면은 전체 GDP 한 12.8%, 13% 정도 왔다 갔다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저희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되면서 조금 퍼센트가 예상치보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지금 15% 정도 가까이 이 접근을 했을 겁니다만은 근데 그게 국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다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지출이 늘었는데 뭐 저희 좋아하는 거 항상 비교할 때 OECD 평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OECD 평균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 결국 OECD 평균은 여전히 22%, 3%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복지 총량에서 아직도 많이 멀었고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부러워하는 나라들, 좀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를 다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이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이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뭐 단연코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OECD 기준에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 복지. 예, 평균의 반 정도 항상 대한민국이 그 정도 위치에 있었고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보다 더 복지 투자를 안 하는 OECD 국가 중에 나라는 뭐 터키, 칠레, 멕시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이 조금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는 뭐 통계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더 구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은 최소한 우리의 복지보다 2배 가까이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뭐 예. 복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쥐니 교수처럼 가진 사람보다는 좀 노동자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복지와 돌봄과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뭐 이제 이런 게 그 OECD 평균 국가가 일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딱 저희가 일본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이 사실은 그래도 일본의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지방자치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그런 예산이 그래도 2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받쳐지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제도만 도입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과 같은 예산 수준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사실은 제가 그 미디어 전공이고 하니까 방송 뉴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늘 노동자들은 자기의 어떤 국가 이익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집단적인 이해에 관련된 과격한 투쟁을 하는 이미지로만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고 사실은 산업계는 뭔가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근데 아까 얘기는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의 기능을 위해서 오히려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정적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산업계와 노동계의 불균형이 생겨서 오히려 정책적인 부조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잠시 제가 1920년대 후반에 있었던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딱 오늘 주제하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위기를 느꼈던 많은 자본주의 옹호하는 분들이 2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하나가 노동조합을 통한 분배 개선이었고 또 하나가 정부의 복지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과격하게 들렸던 8시간만 일을 하자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을 일했으면 하루 정도는 유급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그게 이제 지금 주휴수당이라든지 또는 1년을 일하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의 유급 연차 휴가를 줘야 된다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사실은 다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은 뭔가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시스템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뭔가 국가의 실패라는 것도 있거든요. 시장의 실패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실패에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균형자적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분배를 개선하는 기능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가 불평등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 세상 지구상에서 잘 살면서 분배의 어떤 형평성이 높은 나라를 뽑아라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다수가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을 뽑을 텐데요. 그런 나라들의 노조 조직률이 80%, 90%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조의 어떤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분배 기능인데 우리는 너무 낮은 거죠. 14%면 저희가 14% 정도를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14.2%였다가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규모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밖에 이것도 되질 않습니다. OECD 평균은 한 25% 정도, 가까운 일본도 뭐 그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노조 조직률이 낮을까? 노동조합이라는 게 저임금에 있고 뭔가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데 그러려고 노동조합을 허용해 줬는데 아니 왜 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렇게 낮지? 이거는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입을 하더라도
뭔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사업장, 5인 미만 네, 사업장에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다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노동자회에 가입을 해봤자 오히려 회사 사장님한테 핍박이나 받고 그렇죠. 싫은 소리나 듣지 네. 뭐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업 교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지원해야 될 정부는 사실 그런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만들어봤자 교섭할 사용자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노조법 2조도 만들어서 아니 뭐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한다면 좀 간접 고용인 하청이나 뭐 이러더라도 교섭을 해서 좀 이 권리를 신장시켜 주면 어떻겠냐라고 국회가 안을 냈지만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또 거부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 노동조합을 못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노조 가입을 희망하는 비율은 전체 임금 노동자들 중에서 한 40%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는요. 네. 그런데 원하기는 하지만 조건이 미비해서 지금은 14%인데 저는 그 통계가 너무 재밌네요. 일본 등 OECD 국가의 노조 조직률이 이거의 한 배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아까 복지 예산은 사실 OECD 평균의 우리가 절반이다. 절반 정도. 결국은 이게 연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조의 조직률은 반토막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복지 서비스 또한 반토막이 된다라는 네. 것은 노조의 조직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총선 국면이나 이럴 때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들어요. 자, 거기까지 이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좋은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나라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나라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노동하기 좋은 나라도 있을 테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직장 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내용들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거부권을 행사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외치고 있는 게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또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균형을 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기업주보다는 대부분 다 우리 식구들이 어디 임금 노동자고 또 가까이에는 마트 노동자 뭐 또 대학생들은 편의점 알바 다 그런 면에서 노동자인데 이게 왜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노동자를 옹호하는 국민들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생각들이 들어요. 왜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쪽으로만 논의가 담론이 집중됩니까? 아마도 이거는 이제 정부의 철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현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노사 관계에서 힘의 중심은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별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노사한테 똑같이 가운데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약간 노 쪽에 가깝게 해서 우리가 수평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현 정부에서는 이 보수 정부가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이 중심축을 약간 사용자 쪽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교섭력의 차이가 너무 커져서 사실 나중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뭐 간단하게 가져왔지만 네. 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그림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보면은 이제 연도로 보면은 쭉 이게 시작하는 연도인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 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네.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 저임금이라고 한다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네. 노동 임금인데요. 보면 쭉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낮아집니다. 이때가 언제 팍 낮아지는 때가 이때가 문재인 정부 때 저임금 노동자들이 좀 낮아질 때고요. 이때가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친노동조합적인 정책도 좀 많았고 또 최저임금도 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가요. 팍 뛰는 요 때가 오는데 여기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2022년까지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꼭 짚고 싶은 게 이 그림인데요. 네. 임금체불이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 말이 1조 7천억이지
굉장히 큰 돈입니다. 1조 7천억.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줄어들었다가 간신히 줄어왔는데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사실은 뭐 기업주들에 대한 편의를 좀 생각해주고 규제도 좀 풀고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기업이 행동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임금인데, 근데 아무래도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기업이 좀 이렇게 잘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진들이 이런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마저도 좀 안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자 정책인데 노동자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노동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방적으로 기업 측에서만 기업의 이익만을 좀 옹호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그래프에서도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저임 노동자가 좀 유의미하게 주는 패턴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틀렸다라고 언론에 많이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임금의 증가를 가져온 겁니다. 아까 그 그래프상으로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는 정책이라든지 죽음으로 내버리지 않게 하는 정책 같은 것들 또는 원청 사업자들의 책임이 최근에 법원에서 강조되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조금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노란봉투법은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복지를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는 사실은 딱 제 전공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그 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노동시장의 문제는 아마 이중 구조라는 것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파견 노동자와 관련된 거죠? 그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원청 예, 하청 예. 그런 네네, 식으로 네. 구조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네. 그래도 그 문제를 좀 완화하고 완전히 해결은 아니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법이 노란봉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보호막 그럼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부가 돼서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랬고 뭐 한 시민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윤석열 정부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정치적 지지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노란봉투법 거부하는 게 보통은 총선을 앞두고 이런 거부권 행사는 일종의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솔직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너무 과감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며칠 전에도 판결이 났는데요. 네. 또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 사내하청으로 있는 쪽은 이거는 그동안은 하청으로 썼지만 실제로 보니까 불법 파견이니까 직접 네. 고용해라 네. 이런 판단이 났단 말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실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원청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법원에 판단이 내려지고 있고 그걸 네. 뒤늦게 이제 국회가 그러면 이참에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섭에도 좀 응하고 부당 노동행위 같은 건 좀 하지 말고 그런 법을 권고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이미 법원에서는 계속 반복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판단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행정부가 굳이 맡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매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OECD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환상도 있고요. 또 그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법원이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법원이 내린 판결까지도 행정부나 대통령 권력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거 이거 정말 삼권 분립이 위태로운 거 아닌가 생각들이 드는데요. 하여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 토론 네 번째 코너로 들어갈 텐데요. 흔히들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규제 완화와 노동 시간의 유연화.
이게 뭐 대단히 아주 긍정적인 정책처럼 보이는데 물론 긍정적인 정책도 있겠지만 이 노동 시간의 유연화라는 게 가뜩이나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은 세계 최장 노동 시간을 뭐 자랑한다거나 할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늘린다는 것 늘리게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늘리게 되면 시간의 수당도 못 받게 되고 집중적인 노동에 따라서 건강이나 이런 것들 챙기지 못하게 돼서 복지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런 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이번 정부는 정합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저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노동 정책이랑 복지 정책은 사실은 항상 같이 붙어가는 정책이거든요.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저희 이제 복지 부분에서 마을에서 공동체 만들기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노동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동네에 없잖아요. 자기가 직장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주 근접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직장이 종로구고 집은 성동구인데 종로구에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성동구 마을 만들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이 같이 나가려고 하면은 항상 복지와 노동 정책이 같이 정책 그 정합성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또 대표적인 게 요즘에 얘기하는 초등 돌봄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8시까지 저녁 8시까지 네네. 아이들을 맡아주는 건데요. 뭐 의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8시까지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필요해서 만든 정책이긴 하지만은 결국 그 양육자들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야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국가와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돌봄 시간만 늘린다고 나라에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노동 시간은 67시간 나오는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얘기를 서로 한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예이죠. 아까 정합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책 자체가 워낙 파편적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써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2시간 학교 돌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장시간 그 이동 1시간씩 빼고 최소한 10시간 정도의 노동을 일반적인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건데 이게 노동 시간이 줄고 돌봄 시간이 줄는 게 정상화인데 긴 노동 시간을 합리화시키려고 궁여지책으로 만든 정책인 거네 결국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이 그런 정책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중에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말이 그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경단녀. 네, 경단녀라는 말이 그리고 법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정책은 경력 단절을 한 다음에 도와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력 단절은 당연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경력 단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그러네요. 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OECD에서 보통 우리 그 여성들 경력 단절이 M 커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M자형으로 이렇게 경력이 되다가 20대, 30대 넘어갈 때 결혼하고 아이 가지고 출산하면서 꺾였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여성 분야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M 커브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책이 나오려다 보니까 정책도 기형화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이제 노동 시간 얘기가 이제 나와요. 사실은 이제 8시간 노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위기 또는 어떤 불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제도인데 한국 정부만 유독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집착 이런 거는
좀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독일이 현재 평균으로 보면 약 30시간, 주당 3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당 임금은 가장 높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도 가장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거기에 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독일보다도 생산 인구가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살 길은 어찌 보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의 노동을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이거는 장시간 노동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네. 주 5일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큰일 났다 이제 6일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생산성이 너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이거 어떡하냐 나라가 이거 제대로 되겠냐 경제가 이런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로 막상 주 5일제를 했더니 생산성에는 별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주말에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휴식도 되지만 내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레저 산업들도 취미라는 뭔가의 직장인들이 갖는 취미 그게 그렇죠.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수 산업이 많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집착을 버리는 대신에 좀 더 창의적인 노동을 하고 고부가가치의 노동을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도 정당하게 좀 지급을 하고 그래야만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유연한 노동이라 그러면 뭔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유연한 건 좋은 거니까요. 근데 이걸 바꿔서 아니 당신 불규칙한 노동 하시려고 하면 다 싫어해요. 나는 유연한 노동은 좋은데 불규칙한 건 싫은데 그게 딱 현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9시간이 나온 건 그런 거잖아요. 양은 똑같은데 어쩔 때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재택근무 또는 시차 출퇴근 제도 이런 건 좋아하죠. 그러니까 유연한 노동과 불규칙한 노동은 구분을 해야 되고 장시간 노동이 결국 우리 국가의 미래와 미래의 방향과 직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노동 시간만 투입하는 좀 그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 창출이 됐다면 지금은 좀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이런 기업들과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측면에서 노동 시간만 늘린다고 이른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저는 그 말씀도 너무 좋은데요. 동호회 또 우리 콘도미니엄 같은 거 해서 주말에 놀러 가는 것들이 많아진 게 그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또 한 번 주 4일제가 되면 그런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옛날 토요일날 반공일이었죠. 그래서 반만 출근하고 또 반을 또 그것만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금요일까지 이른바 반을 쉬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실험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총선이라는 이런 시기에 그런 상상력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현되면 좀 국민적 축제가 되는 거지 이게 뭐 계속 여야 간의 갈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번 총선도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총선 얘기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주제 5번째로 들어갈 텐데요. 자, 총선연대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화물연대나 건폭 등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기의 것들이었는데요. 그때도 보수의 단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동 탄압을 강화시켰는데 이거 총선 지나고 나서 오히려 노동 정책이 조금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시 자기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좀 이렇게 함께 모으려고 하는 정책들로 갈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에요. 근데 보통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사이에는 좀 이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이 좀 차이가 있었죠. 예, 뭐 복지 정책은 뭐 아주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복지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가의 책임으로 보는지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문재인 정권 때는 뭐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복지를 직접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정책으로 5년이 흘러갔었던. 그래서 치매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슬로건이 당시에 나왔었죠. 뭐 국가 책임제라는 말이 사실은 너무 많이 쓰일 정도로 됐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그거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에는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 자체를 자꾸 민간 쪽에 넘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조차도 아까 얘기하는 산업화로 시켜서 실제로 돈벌이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행태에 이르른다는 표현이 들고요. 많이 또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복지 관련해서 많은 워딩이 없으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부족한 그 저기 정도로. 뭐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말을 37번이나 쓰셨다고 예. 하는데 복지는 안 쓰셨나 보죠? 아마 직접 언급하시고 했던 게 아마 작년 5월 말에 뭐 직접 한번 뭐 사회보장 전략회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좀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거 가지고 유출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민간협력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결국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 민간 역할을 강화시켜서 국가에서 하는 책무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면이 조금 좀 많이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고요. 또 자주 쓰시는 말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그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은 지속 가능하다는 말 자체에 오히려 방점이 더 되어 있는 결국 재정 건전성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면서 결국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복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 가능한 또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말로 뭐 대폭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책무를 늘리고 그거에 합당한 예산 같은 것들도 증가가 됐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뭐 멀리 안 가고 저번 정부랑 이번 정부가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 대척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갈등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그 강요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척점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척점에 있더라도 달라도 정책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거 잘 따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재정도 빵꾸 내지 않고 해야지 어디 갑자기 R&D 20% 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연구진들이 고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함께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정 교수님이 1920년대, 30년대 사실 그때 미국이 엄청난 불황이었고 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많은 정책들을 가져왔었던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그런 장치들 아닌가 생각들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노사정 타협이라는 게 199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꽤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IMF 이후에 만들어진 정책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다 경사노위라고 해서 노동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가 앞서는 걸로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2008년도에 바뀐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 노사정위원회, 옛날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들고 뭐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노동계 출신이라고는 하는데 전혀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김문수 위원장은 이제 보수적인 여러 차례의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정체성을 아주 명확히 하신 분이어서 사실은 노와 사와 정의 어떤 타협적 관계를 주도해서 좀 가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뭐 그런 건 차치하고 이런 사회적 대화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이해관계는 첨예해지고 그렇죠. 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누구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너도 좀 양보하고 나도 좀 양보하는데 양보한 그걸 파일을 모아서 더 큰 우리의 사회적인 더 큰 파일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공리주의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의 희생은 필요하지만 뭐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다수 사회가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약간의 손실들을 감수하자라는 게 이제 사회적 대화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도 조금 양보를 해야 되고 노도 양보를 해야 되고 네. 정부도 써야 될 돈을 여기다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어서 상당히 내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가 논의한 대로 현 정부가 노동조합을 정치적 수단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트너로 인정을 해서 대화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사용자 측에서 보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또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논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도 최근에야 벌써 2년이 다 됐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논의를 할지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권이어도 집권 1년, 2년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 사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노동 현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이 등가하고 있고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법 체제는 옛날과 같은 산업적인 체제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귀중한 시기에 사실은 대화를 안 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요즘에 이 전체적으로 그 억압적인 노조 탄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는 더 위기에 내몰릴 것 같아요, 홍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게 아니 저는 갑자기 지금 우리 교수님들 얘기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네. 좀 다른 생각이 좀 났어요.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결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노동자들이나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뭐 아까 뭐 노동 유연성도 얘기를 했지만 뭐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회 안전망이나 사회 보장이 명확하게 잘 갖춰진 나라들만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는 사회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노동 유연화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를 신뢰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좀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이게 문화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한데 보통 뭐 생활고나 여러 가지를 비관한 뭐 가장 부모들이 이제 자신들의 아주 어린 아이들의 동의는 뭐 구하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 뭐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그 얘기를 만약에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랑 하다 보면 아이들의 권리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만약에 내가 당장 내 인생은 여러 가지로 뭐 이번 인생은 나는 실패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 부모가 국가가 내가 죽더라도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그 어린 생명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만 사실은 되게 특이한 이 자살률이 워낙 높은 거는 여러 가지 뭐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그 자살의 형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가족 동반 자살 자체가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가족 동반 자살 사실은 매크로한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족 중심주의적 성격 거기에 따른 또 국가에서의 어떤 책무 부재
뭐 이러한 것들이 빚어낸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매크로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좀 마이크로하게 아니, 대답을 아닙니다.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 복지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단지 사회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주제인데요. 요즘에 저출생, 인구 절벽, 국가 소멸, 초고령 사회 이게 이렇게 심각한 다중적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수십 조를 수십 년간 썼는데 저출생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 아닙니까? 최고의 자살률 아닙니까? 이런 또 최고의 최장 노동 시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본질적 해결에 대한 정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노동계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구라는 게 결국엔 생산하고도 관련이 그렇죠. 되어 있고 또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죠.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정점이었고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4년도 되지 않아서 전국 각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서비스업 다 외국인 늘려달라고 난립니다. 쿼터제 늘려달라, 비율 늘려달라, 새로운 비자 만들어달라. 불과 4년 됐는데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계속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말씀 주신 것처럼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러서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의 뭐 노동의 이슈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을까? 저는 경쟁이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라는 이런 그 좌절감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는 거를 주저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시장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중구도도 좀 줄이고 우리가 좀 노동을 해서 살게 되면 그래도 좀 먹고는 살 수 있는 정도의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경쟁에서 우리 아이가 낙오될 게 뻔할 텐데 내가 그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비관론들이 결국에는 그냥 나와 내 뭐 배우자와 그냥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귀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저는 노동시장이 더 많이 왜곡될 것이고 결국에는 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을 점점 더 많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대전환 포럼에서 1년 전에 전문가 정책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를 사무정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무대법. 사실 이런 것들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단지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이렇게 사무정부가 되고 있는지 정말 그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한번 요즘에 늘봄학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다중적 위기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과 한 상자가 벌써 9만 원이라고 하고 서민들의 경제 심각한 위기들을 갖고 있고 이런 건데 뭐 늘봄학교 정책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복지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늘봄학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방금 전에 얘기 저희 나눴던 뭐 저출생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아까 저는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로 동의를 하는 거가 지금 저출생에 관련된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죠. 쏟아지고 네네. 있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서야 비로소 이제 그 고용 주거 뭐 그 돌봄
뭐 이렇게 전체적인 패키지 형식으로 뭐 부양까지 그런 것들을 좀 감소하는 식으로 정책들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경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희가 이제 복지국가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 중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네. 아마 복지국가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렇게 가장 유명했던 말인데 대한민국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이에요. 쉽게 뭐 그냥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들으십시오.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면 좀 특이하게 있는 게 산후조리원이잖아요. 근데 산후조리원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 부담을 완화시켜 보겠다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그거를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만들고 했었죠. 인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공공산후조리원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은 뭐 너무 잘하실 것 같고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화장터 그 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일하고 했을 때 화장터가 필요한데 그것도 혐오 시설이어서 어디다 지울 수도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가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출산율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뭐 1 무너지고 0.7 무너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5도 무너지고 했는데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 이거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 여성 한 분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을 뭐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와닿는 방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아이를 낳는 방법은 결혼을 해서 가장 많이 낳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결혼한 커플이 아이를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진짜. 2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대신할 애를 하나 놓고 저희 이제 그 와이프를 대신할 애를 하나 놓고 둘을 낳아야지 사실은 한 유지가 가구당 되죠. 대한민국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0.7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시겠죠? 두 집 건너서도 애를 하나 안 낳는 거거든요. 이 지난 정권 때 그 인구 관련해서 내부의 목표가 대한민국 인구 유지였습니다. 근데 유지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픈 게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유지가 된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안 돌아가셔서 인구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출산 관련된 거는 너무나 심각한 거는 맞는 건데 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막 얘기하는 정도로 돈을 쓰고 있느냐? 실제로 또 그렇지 않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0년 정도에서 10조씩 해가고 100조 썼다고 했고요. 그 돈이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정부에서 한 1년에 한 20조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실제로 거기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그 뭐 게임 기업 뭐 지원하는 돈 그리고 뭐 그 지역 사회 활성화 시킨다고 뭐 프로 스포츠 지원하는 돈.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하게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례없는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그 정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하여간 뭔가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더 이상 내려가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뭐 인구 소멸, 국가 소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 항해하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앞에 암초가 있다거나 이래서 회항하거나 스톱시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사이렌이 울린 지가 수십 년 된 거죠. 특히 출생률에 대한 것 또는 노동 문제에 대한 사이렌도 울렸는데 전태일 열사의 사이렌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 사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동일한 문제를 제대로 정치권에서 유능한 정치, 유능한 행정이라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예산만 투여하는데 그나마 예산을 투여하면 다행인데 투여된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종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 얘기했고요.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을 얘기했는데요. 자, 한마디로 총선을 앞두고 노동 정책 좀 총선 이후에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방향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시죠, 정 교수님. 예, 지금은 저는 전환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과 또 세계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질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주권자들의 정책 판단은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방향 전환에 우리가 합류해 나갈 거냐에 대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 성격에 의해서 많은 노동 정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자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치 투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로 포장된 이야기 말고요. 뭐 노동 시간의 유연화라든지 이런 얘기 말고 자기 생활을 과연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동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홍 교수님. 예, 저는 뭐 사회정책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뭐 저출생 고령화, 저희 네.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큰 문제고 또 최근에 뭐 작년에 많이 느끼셨을 텐데 뭐 기후 변화 위기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지만 계속 이런 식의 감염병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네.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저성장으로 접어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위기의 직면에 있는데 그거에 관한 좀 종합적인 대책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고 보고요. 이번 그 정부에서 특히 국가가 해야 되는 복지에 관련된 책무 자체를 민간으로 자꾸 넘기려고 하고 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돌봄 노동자들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 미니멈 웨이지를 적용하지 않고 더 낮은 임금으로 수입해 오겠다는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반인권적인 정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뉴스를 보고 나서 가만히 들었던 생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결국 민간 개인들한테 넘기더니 이제는 그거를 외국인한테까지 넘기는 이런 식의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이제 방송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요. 두 분 교수님 와서 노동 정책, 복지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한결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 있는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또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가? 라고 되물어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하지 않고 민간에 떠넘기는 일, 사실은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노동계와 산업계에서 좀 노동계 편에서 정부가 조율하고 해야지 3자가 좀 나름대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기업의 편을 드는 것 또한 노사정의 경제사회 노동의 균형을 깨는 게 아닌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균형을 깼을 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산업계의 피해로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 또 기업인의 피해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의 과실을 더 키우고 또 그런 어떤 차별성들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 또 복지의 위기 엄청난 위기였고요. 이와 함께 한반도에는 평화의 위기, 또 검찰 독재에 대한 저항, 또 입틀막으로 비롯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는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의 정합성들을 좀 높여주는 그런 상호균형의 측면들을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의 국채보상운동, 또 IMF 때의 금모으기 운동, 저는 이런 걸로 충분히 우리 국민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해 줄 때 국민들은 오히려 위기로부터 좀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때 또 새로운 대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서 더 크고 더 잘 사는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정홍준 교수님 감사하고요. 홍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총선 특집 6부작 국정농단 시리즈 거기에서 억압적 노동정책과 실종된 복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